자, 이어서 할게요. 어,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조금 기억에 남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 올해 이제 그 면접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경기도 쪽 합격을 이미 하셔가지고 이제 선배 선생님과의 만남 면접 지도를 할 때 제가 그거를 하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합격이 되면 좀 공직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선배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좀 따로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경기도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이 한 1년간 학교에서 재직을 하시다가 와주셔서 후배 선생님들과 이제 만남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사수 정도 시험을 계속 보셨던 선생님이세요. 근데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선생님이셨고요. 1차 시험에서 매번 여러 번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2차 시험도 이제 좋은 점수를 항상 받으셨어요. 90점대로. 근데 왜 떨어지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1차 점수가 항상 컷에서 조금 더 높게 받으셔가지고 항상 아슬아슬하게 계속 최탈을 하신 선배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차가 계속 이어지면 질수록 굉장히 좌절스럽겠죠.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오래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하루에 어떤 선생님은 10시간에서 15시간씩,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하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짜투리 시간 몇 시간씩 내서 이제 이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각각의 상황에서 정말 각각의 힘든 경우 안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셔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1년을 공부를 하셨는데 내가 원했던 시험 점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슬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겨우 받았어요. 그래서 2차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무려 이제 1년을 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최종 탈락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더 슬프거든요. 1차에 떨어진 것도 굉장히 슬프지만 1차에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떨어진 건 더 많이 슬퍼요. 그거를 3년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선생님이 이제 올해 합격하셨는데 합격하기 전에 이제 제 강의를 들어오실 때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예상이 되시겠지만 이미 다 아는 내용인 거죠. 1년간 공부한 그 내용이 이미 이 선생님은 3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거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 공부가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계속 1차 점수가 컷에서 그렇게 높게 안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면서 1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의 10개월 가까이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랑 거의 5차례 정도 제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요? 라는 질문을 선생님이 5번 정도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상담 때 모의고사 기간이었고 10월쯤에 다시 한번 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점검을 부탁하더라고요. 제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됐나요? 제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제안을 해드렸는데 이 선생님이 그 방법들을 아무리 들으셔도 확신이 안 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떨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했던 상담에서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그 공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공부 방법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 공부 방법을 믿으신다면 문제가 될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께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자신을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를 아이들 상담할 때도 많이 겪어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나가시면 초등학생이랑 중학생들을 상담을 하시게 될 텐데 아이들은 정말 아주 작은 지렛대로 확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도 그런 지점이셨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 순간에 제가 저를 믿지
끝났었군요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에 많이 우셨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2개월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니 이제 작년 시험에서 컷에서 14점 높게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2차는 잘 하셔서 이제 2차도 이제 90점 넘는 높은 점수를 받으셔서 경기도 20등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1차 공부를 그동안에 막 열심히 한 것이 그 선생님을 그런 결과로 이끄는 건가? 아니면 그 순간에 마음을 변한 것이 그 선생님의 합격을 이루게 한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헷갈리죠, 그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선생님들이 임용 공부는 굉장히 길고 힘든 과정이에요. 다른 공부보다. 저도 청소년 상담사 시험도 봤고요. 임상심리사 시험도 봤고요. 그 다음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시험도 받고 1급 시험을 보기는 했지만 수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강의하느라 이제 1급까지는 가지는 못했는데 이것저것 상담심리학 관련된 시험은 다 봐봤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임용고시 시험이에요. 그리고 다른 자격증 시험으로 선생님들이 아프지를 않아요. 그런데 임용고시는 선생님들 시험 공부를 하시다가 반드시 이제 목도 좀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마음도 되게 불안한 과정들을 거치세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굉장히 잘 해내가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꿈 같은 얘기고요. 그 과정들을 견디면서 해갈 때 제일 중요한 거가 나는 나의 공부 방법을 믿고 평소에 나처럼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보낸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끝까지 해낸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처럼 자신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것, 마음가짐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는 마음과 그 다음에 공부 과정,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관리를 하시면서 해가셔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생님은 이미 다 갖춰 계신 거예요. 이미 합격하실 만한 분이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것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으셨던 분이셨고, 다만 자기의 마음에 단단함이 조금 부족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결심이 제대로 서시는 순간에 잠재력이 이렇게 발휘된 이제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고, 생각보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매해 정말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선생님은 하반기에 공부 시작하셔서 서울 학교 1차 84점 받으신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 과정도 매우 중요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것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출제 경향성, 최근 문제 출제 경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도 이제 과목이 14과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목은 시험 문제로 안 나오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애는 집단 상담이 안 나온 해가 있었고요. 어떤 해는 특수한 상담이나 이상심리학이 안 나온 해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과목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진로 상담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런 특성이 있다. 우리가 프린트물로 보시면은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그냥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되고요. 요거 포인트만 잡아서 이제 PPT로 지금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목은 좀 덜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는 조금 두시는 것이 좋아요. 정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것은 상담 이론과 실제, 가족 상담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장 우선순위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론 1권, 2권, 3권이 있었을 때 1권, 2권에
이론에서 조금 많이 빈출되는 것이 앞에 들어가 있고 이제 상권에서 뒷부분은 덜 출제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 빈도에 따라서 과목의 순서가 이렇게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2019학년도까지는 문제가 명료하게 출제가 돼서 답안 도출이 되게 간략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요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 문제가 간략하게 출제가 됐었다, 명확하게 출제가 됐었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면 2019학년도에 보면 요때 1차 합격 컷이 57.78로 점수가 이전 해보다 높아지고 이후 해보다도 높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해는 컷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해당하는 것은 점수들이 계속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2021학년도도 쉽긴 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2023학년도까지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지역적인 곳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우리가 되게 알지 못하는 이론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임용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강사의 노력과 선생님들의 노력이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강사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부이지 않아요. 특히 전문 상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기에 그 시험에서 합격의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강사 역량도, 강사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선생님들의 노력과 역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좌우해요. 그래서 강사는 선생님들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잠재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이 임용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다 더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챙겨보면서 이 이론 강의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보다 더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보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다 대비가 될 수 있는 1년을 보내시는 것이 서로에게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보다 지역적이고 이제 보다 넓은 영역에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출제 영역의 문제들이 또 계속 다수 출제가 되고 있어서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공부 1년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출제 유형에서 작성 방법의 요구 조건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의 이론에서 여러 개,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개 이론이 들어가는 거죠. 문제가 총 몇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3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3문항이면 23개의 이론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죠. 23문항에서 거의 2배수로 이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합형 이론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에서 만나는 것은 46개 이상의 이론들을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새 출제 경향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론들을 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문제들의 출제 경향성의 또 하나는 어떤 개념의 원리를 설명하라, 어떤 개념의 한계를 설명하라, 어떤 개념의 이제 그 조건을 달고 이 조건을 적용해서 설명하라 라는 추론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통합형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서부터 시작된 경향으로요. 이전에는 이론의 배경을 묻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백의 인지 이론의 배경을, 철학적 배경을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고 동기 강화 상담의 배경이 되는 인간 중심 이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치료 목표와 그 다음에 치료자 역할까지를 그 안에서 묻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이론은 이론 배경, 치료 목표, 치료자 역할,
방향, 치료 기법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통합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다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례 적용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2019학년도나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전에 출제되지 않은 것은 키워드로만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분석 이론이 출제가 안 됐다. 그러면 정신분석 성격의 요소 3가지 명칭만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면 이제 새로운 이론에서도 사례를 적용해서 특징을 서술하라, 개념을 서술하라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키워드도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개념이나 특징 이런 것들을 함께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즘의 경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항상 중요한 정답입니다. 요거는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출제 영역은 늘 중요하고 출제 영역 주변부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제 그 프로이트의 성격의 구성 요소 3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3개의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발생을 하는 불안의 종류 3개 이런 게 더 문제로 다음번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된 영역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것을 더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선생님들의 가장 언제나 매해 적중률을 높이는 이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 문제가 매년 한 문제 정도씩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학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교육학 공부에서의 교육심리학 공부도 꼼꼼하게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육심리학에서 문제가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사례 개념화와 위 프로젝트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요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례 개념화라던가 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출제되는 어떤 그 문제 특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진이 임용 문제 출제 특성에 맞지 않는, 다시 말해서 개념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례 개념화나 위 프로젝트 같이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같은 것들이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알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이 이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간 내용들이 47페이지부터 쭉 뒤에 이제 선생님들께 그 설명해 드리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이다. 이것들은 시간 나실 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경향성을 간략하게 듣고 보니 이제 선생님들 결국은 정답은 뭡니까? 그죠? 많은 내용을 꼼꼼하게 다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죠? 제가 이제 매년 고득점을 받는 선생님들한테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이제 2021학년도에 이제 그 85점 받으신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이제 제 서적에서 제가 수록이 되어 있으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거짓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청소년식의 이제 거짓짝이라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책을 꼼꼼하게 읽어서 그 거짓짜기를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매년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2022학년도도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 이 자료를 선생님들이 이제 고득점 합격으로 이끌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더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이 협력하는 과정들이 임용시험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게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하나에서 10까지 보는 것이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화를 하는 것을 평소에 이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은데요. 이 구조화 지도는 거의 교재의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이제 수록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3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제 170에서 80페이지 정도로 축약되어 있을 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 때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구조화를 미니 구조화로 만드시는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익히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미니 구조화로 만드시는 것을 익히시면은 전체적인 이론들을 내 손안에 들어간 것처럼 간략화시켜서 암기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마지막 모의고사 때 암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나간 이제 자료 뒷장을 보시면은요, 60페이지, 여기 60페이지에 이제 연간 강의 일정이랑 그 다음에 각 강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구도가 이렇게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어쩔 수 없이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론 1에 해당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학개론부터 상담 이론과 실제 과목이 1, 2월에 진행이 되고 3, 4월에 가족상담 심리검사가 들어가게 되고 5, 6월에 집단상담이랑 상담실습까지 이렇게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이론 강의의 어떤 계획의 구성은 그렇게 돼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토요일마다 오시면은 거의 한 이제 7시간 정도 이론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론 공부가 끝나고 나서 전체 스터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 스터디는 뭐냐면 이제 한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8시간 동안 그날 배운 이론에 관해서 질문 목록에 따라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이제 인출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이 시간의 의미는 그날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날 당일날 질문 목록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고 이것을 정리한 것들을 같이 함께 인출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그날 공부한 것들 그날 어쨌든 머릿속에 넣고 가시는 거예요. 이 질문 목록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카페에다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선배 선생님들은 이 질문 목록을 활용해서 전화 스터디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전화 스터디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묻고 답변하는 것을 이론 공부할 때 활용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몇 년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봐도 전화 스터디가 이론 공부할 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서로 질문 목록에 따라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주차부터 이제 이게 1주차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2주차부터는 형성평가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론 강의를 들어가시기 전에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전에 했던 이론 강의에 해당하는 내용들 을 선생님들이 형성평가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 공부들을 또 들어가시는 거죠. 이론 공부 끝나고 나면 또 무엇을 합니까? 전체 스터디를 또 2주차에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론 공부를 하는 이론 강의 시간 안에는 기출 문제를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는 본 교재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방금 본 것처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공부한 다음에 바로 수업 시간에 이거를 문제를 푸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이론에 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한 달, 이제 다시 말해서 8주에서 9주 정도 지나고 나면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 시험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전체 스터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첫 주차에서 2주차에 오시면은 선생님들마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전체 스터디는 저와 함께 이렇게 매주차 끝나고 나면 나가는 거고요. 선생님들 이제 개별적인 공부들을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는 조원들끼리 서로 공부 전략을 짜서 계속 공부를 해가셔야 되잖아요. 그 스터디 그룹을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 1년간 거의 끝까지 같이 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런데 스터디 그룹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개인 공부를 도와드리는 자료가 나갑니다. 그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크게는 서브노트인데요. 서브노트에는 두 가지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워크북이고 그리고 하나는 빈칸 키워드를 넣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서브노트의 앞에 보시면은 가로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공부한 이론들에 대해서 가로에 빈칸 키워드를 넣게끔 하는 자료와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정답지가 같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은 좀 세세한 OX 퀴즈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모의고사형 문제까지 이제 문제들이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워크북을 이제 주차 공부한 내용들을 혼자서 워크북으로 복습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 강의 때 다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선은 전체적인 한 텀에 해당하고요. 1, 2월에 해당하는 이론 강의 때는 이제 1차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상담은 뭐냐면 공부 방법을 잡는 상담입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공부를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마다 공부 전략은 다르세요. 어떤 선생님은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것이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말로 계속 암기하시는 것이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1년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도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공부에 관한 전략도 다르고 공부에 대한 고민도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잡기 위해서 1, 2월에는 1차 공부 방향을 잡는 이제 1차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2차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3, 4월에 이루어지는 2차 상담의 경우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면 1, 2월에 시험을 본 기말고사를 통해서 2차 상담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 내가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2차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론 강의가 이런 세트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사이에 이제 어떤 강의가 추가로 들어가 있느냐면 여기 보시면은 구조화 요약 강의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2월 초에는 이제 우리가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이론 강의가 끝나면 이제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구조화 요약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직강으로 수강하실 수 없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연간 패키지나 상반기 패키지, 하반기 패키지를 수강하시면은 구조화 요약 강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심리학개론이나 성격심리학의 직강 강의 총 시간 수는 한 이제 4주차에서 5주차 정도 되니까 한 40시간 정도가 투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35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이 들어갈 텐데 구조화 요약 강의는 한 9시간짜리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그 이론들을 축약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고 교재는 당연히 핵심 구조화 지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강의는 직강 강의를 연간으로 들으시거나 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꼭 듣지 않으셔도 돼요. 부담이 되면 안 들으셔도 되는 강의예요. 서비스로 나가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선배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셨냐면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어디 이동을 할 때 이것이 무제한 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음악 청취하듯이 많이 들으셨어요. 운동을 할 때도 음악 청취하듯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의고사 기간에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 때 이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요 구조화 요약 강의가 무제한으로 어차피 그때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청취하시는 이제 요런 자료로 이제 들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서 선택사항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강의 들어가는 기간에 기출 강의가 이렇게 쪼개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이론 강의가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7, 8월부터는 무슨 강의가 진행이 되느냐면 저기에 나와 있듯이 문제 총정리 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9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이것이 이제 8월 말에서 거의 9월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8월 말에서 9월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총 정리 강의가 10주 차로 이루어지게 되고 9월부터 11월까지 강의는 모의고사 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문제총 정리 강의가 들어갈 때 기출 해설 강의를 보통 이전에는 같이 해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할 게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거의 2개월 반 동안 문제를 푸시느라고 허덕허덕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 기출 해설 강의를 이제 이론 강의 때 쪼개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 이론이 해당하는 것이 끝난 시점에서 3주간 1, 2월 이론에 관한 기출 해설 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월 강의에 우리는 본교재에서 기출 문제들을 이미 풀어보시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 2월 강의가 끝나면 3주간 기출 문제를 통해서 1, 2월의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구조화해서 요약 정리를 하게 돼요. 그때 구조화 지도를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 지도로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풀이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본교재에서 봤던 문제를 다시 한번 또 풀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들을 해당 과목들을 풀어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4월 강의가 끝나면 이제 그 3, 4월 강의에 해당하는 가족 상담, 특수화 상담, 이상 심리학 심리 검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5월 2주부터 4주까지 이제 3주간 다시 한번 기출 해설로 이 이론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6월부터 7월까지 이론 강의가 끝나면 해당하는 과목을 7월부터 3, 5주, 3주간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구조화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반복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기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기출 분석에 관한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어디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최근의 출제 경향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같이 들어가고 분석 자료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것만 우선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론 강의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을 한번 정리하고 전체 스터디로 정리하고 선생님들의 스터디 조언들과 정리하고 서브노트로 또 한번 체크를 해보고 형성평가 보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가 기출로 또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6개월을 보시면서 계속 정리하고 반복하고 정리하고 반복하고 요거를 완벽하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1차적으로 이론들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7, 8월에 이제 10주간 문제총 정리 강의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그죠? 7, 8월에 10주간 문제총 정리 이 강의는 과목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해당 문제들을 풀어보시게 될 건데 해당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요. 기출 심화 문항과 기본 문항, 그 다음에 심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출 심화 문항으로 다시 한번 기출 문제에서 심화된 문항을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로 출제되지 않은 문제는 기본 문항으로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심화 문항으로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 총정리 강의를 할 때는 다시 한번 구조화 지도를 활용할 거예요. 각 과목별로 구조화 지도로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별로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끝나시고 나면은 이제 실전 대비 모의고사가 10주간 이어지게 됩니다. 10주간 이어지는 모의고사에서 또 다시 한번 구조화 지도로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마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또 푸시게 되죠. 그리고 10주간 이제 모의고사를 푸실 때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2014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기출문제를 정말 하나의 문제지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지를 시험처럼 푸시는 것을 같이 또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이 되죠. 네, 그래서 계속 이 강의를 들으시는 가운데서 반복이 계속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임용시험은요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조화하고 암기하고 공부하고 구조하고 암기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자동화가 되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구조로 정확하게 자리 잡혀서 시험 때는 자연스럽게 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 과정만 거치시면 모의고사 시험을 보실 때 이 방대한 내용을 인출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실 정도까지는 다 완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나 더 완벽하게 해내느냐, 얼마나 더 잘 해내느냐에 해당하는 것은 선생님들과 저의 이제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설명드릴 부분들은 많이 다 이제 그냥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더 추가로 보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요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은 55페이지에 선배들의 합격 소감의 일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선배님들의 합격 수기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다른 선배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나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시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시험이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어서 합격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 선생님들께 이 1년을 어떻게 보내드리게 해야 우리가 이제 시험을 좀 더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1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 고민을 계속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해본 결과 결국 그냥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얘네들을 더 많이 성실하게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이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합격 설명회를 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선배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2020학년도인가요? 2021학년도구나. 2021학년도에 합격하신 선배님이신데 전남의 최고령 합격자로 신문기사로 나오신 선배 선생님이세요. 이제 그 선배 선생님이 연세가 거의 50대 이제 중반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합격이 되셔도 교직에 있으실 시간이 몇 년 안 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거의 6.7기로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6수 만에 합격을 하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그 카페에다가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계속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을 하는 선배로서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그 다음에 임용 합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이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생님들과 만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강의랑 이 공부 과정이 이제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저에게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그 기억이고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시면은 많은 아이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에 서울에 배치를 받으셨는데 학생 수가 거의 900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학교, 인원수가 꽤 많죠, 그죠? 거기 학교에 배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없겠죠, 위클래스가. 그런데 그렇게 바쁜 학교에 배치를 받으셔도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선배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단 한 번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근데 뭐 다른 게 힘든 거죠. 뭐 학교 시스템이라던가 이제 뭐 동료 간의 관계라던가 그런 거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하시게 될 일들은 그 아이들의 하나하나를 살피고 내면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살려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일은 다른 직종도 굉장히 숭고한 직업이긴 하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저는 정말 더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함께 이제 해가는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로써 합격 설명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